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차 대전 우려로 숨죽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잘 버텨주면서 우려하던 폭락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극단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3차 대전 경고음이 끊이질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 우려 그리고 압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증시가 좀 잘 버텨준 하루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 상당히 좀 불확실하죠. 그렇죠. 사실 뉴스를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이컴테스가 이 젤렌스키가 쓰고 나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규정을 좀 많이 완화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세계 3차 대전 얘기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요즘 그 미국 주식 상당히 높은 속에서도 이 종목 착지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그 와우 글로벌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빛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와우 글로벌을 좀 활용해서 돈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거 가지고 경미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포린어피에서 계속 요 이제 포린어피에서 미국의 외교 전문지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쇠퇴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이 측면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이제 푸틴과 시진핑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만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 간 전쟁이든 내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상황인데요. 자, 오늘 왜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3차 대전에는 우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증시는 버텼을까? 그렇죠. 하는 측면에서는 3차 대전은 결과적으로 푸틴과 그 다음에 시진핑 입장에서 미국을 공격해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버드 존스 홉킨스, 이 존스 홉킨스는 정치에 아주 뛰어난 학교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 침공 우려 이게 됐다면 미국 증시는 많이 흘러내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미국에 대해서 침공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왜 그럴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쟁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 극단적인 전쟁으로 치우는 이것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전쟁 막판에 그 점령지를 새로운 국경선으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자리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방파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미국만큼은 사실 오늘 주가가 혼조세를 끝났다. 근데 이걸 경미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 가장 당사국에 해당되는 유럽 증시는 오늘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가 분단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좀 곰곰이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당사국인 유럽 증시는 크게 빠졌었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지난달로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11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위기설에 대해서 그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3차 대전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세계 통수권자들이 좀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정학적 위험은 항상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완충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했던 시스템이 완충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그 전쟁에서 범위가 넓을 때는 국경 간 전쟁일 때는 세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의 이런 중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지정학적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선거를 치르면서 세계 통수권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국가들이 세계 통수권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통수권자들이 순환하면 기존의 유엔이든 뭐 이런 군사체제와 관련해서는 바셀의 체제는 이것이 균열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상황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G7이 서방 질서의 주도국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 통수권자들이 순환을 겪었죠. 그렇죠. 지금 일본, 영국 교체됐었고 남아있는 마크롱 그다음 상당히 올해 5월달 선거에서 굉장히 위상이 뒷전에 물러간 상태고요. 그렇죠. 슐츠는 지금 내년 2월에 교체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 쪽이죠. 그리고 트루도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죠. 예. 아드 역할을 굉장히 못하는 이런 역할이고요. 내년 1월 20일은 바이든이 교체되죠. 예. 이런 상태에서 G7이 주였던 C3의 완충 역할 그런 그리고 완충 역할이 못할 때는 협력에 의해서 하는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예. 사회주가는 어때요? 사회주가도 동일한 입장이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통수권자들이 예. 인민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걸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사실 미중 간 패권 마찰에서 자꾸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 21년 샤오강사의 구축을 못했지 않습니까? 인민이 모두 잘 살자 하는 거 못했지 않습니까? 경제 고통은 심했죠. 푸틴은 전력 때문에, 전쟁 때문에, 장기화 때문에 굉장히 위상이 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지금 내년이 맞습니다는 지금까지 보면 사망자를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6만,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강국이라 하는데 러시아가 21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서방에서 G7,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의 이렇게 S9, 소셜리즘 2 해서 S2 국가 이런 게 역할이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금 세계의 지정학적 위험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금방 끝날 줄 알았었는데 3일 전쟁 이런 얘기들도 그 당시엔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디지털 시대고 첨단 무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런 시대에서는 전쟁이 조기에 종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푸틴 전쟁할 때 이렇게 보면 푸틴이 3일 전쟁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1월 20일은 벌써 3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7일이면 끝날 것이다.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태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근데 내년에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내전과 관련돼서 또 미국도 해당되겠는데요. 예. 내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정학적 위험을 더 고조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인종간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통틀어서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난민 갈등, 동성애 갈등 이런 문제가 경제적 디스토피아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는 더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 다 내년의 예측서의 지배적 시각입니다. 예. 그리고 같은 디스토피아 문제 하지만 지금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 잘 안 됐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곡창지대는 지금 자연재해 때 하리케인과 자전거 때문에 작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내년 4월, 5월 달에 이렇게 수확을 하려면 지금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남반구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파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배추 파동 잘 보셨지 않습니까? 중국 농산물이 긴급히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이 배추 가격이 굉장히 싸지고 있습니다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 국가 간 전쟁이 지금까지도 장기화되는 상태에서 내년에는 각국들이 이런 난민이라든가 해서 내전 문제가 증폭되면 글로벌 지정학적 지수는 내년이 더 오히려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이렇게 최고치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려하는 3차 대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통수권자들이 아무래도 그립을 잘 잡고 딱 중심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탄생하면 사실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더 어려워지죠. 바로 지금 통수권자일수록 자기 이익보다도 자기 국가 이익보다도 세계 공존의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립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올해 다 순환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뭐냐 극단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트럼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각 이렇게 보면 극단적 이익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신종어입니다. 아마 처음 나오는 용어일 겁니다. 에고노미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에고노미는 뭐냐? 예. 오늘 아마 국내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제시할 겁니다. 예, 그렇네요. 에고노미는 에고이즘의 이기주의에 플러스 이코노믹. 아. 그래서 요거에 합성하다 에고노미주의도 갈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막이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는데요. 시간대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전자막을 보여주시면 이 신종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전 자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 자막을 한번 돌려주시면 신종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CEO라든가 회장님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이 용어는 처음 듣는 용어이긴 합니다. 예. 이 용어는 아마 경영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의 전략을 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에고이즘은 뭐냐? 협력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에고, 자아들, 자이기심. 그럼 어떻게 되냐? 에고이즘이 강할수록 뭐냐? 위기에 몰릴수록 사실 그런 국가들이 군사적 군국주의로 확률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쥐라든가 고양이가 궁극지에 몰리면 예. 사람을 깨물게 되거든요. 그런 주의를 택한다. 그게 규범이 필요하느냐, 이론이 필요하느냐, 관행이 필요하느냐,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이런 에고 이코노믹 시대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은 이 트럼프 집권 2기에 신주권 국제질서, 이것도 새로운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세계 인류 내지는 세계 발전을 위해서 자, 2차 세계대전 이래 가트 체제, WTO 체제, IMF 체제, UN 체제, 바스테나르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몰로주의, 극단적으로 이기주의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중심축이 이기주의로 가면 어떠냐? 각 국가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중층적 분권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거 영어 표현이 더 잘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멀티사이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자, 이 상황이 1919년 스몰로법에 의해서 사실 극단적 이기주의를 갖던 상황. 예. 그다음 2차 세계대전에 대공황을 맞으면서 극단적 이기적인 상황과 비슷하지 않느냐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폴크만 교수는 지금의 헨리 키시너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는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하다 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 경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궁지에 몰린 통수권자일수록 국민들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강력한 군축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과거의 우리 정치 여상, 예. 정치사에 보면 통수권자일수록 내부적으로 어려우면 밖으로 뭐냐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자 김정은 러시아의 북한은 파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고통, 인민들의 경제고통이 심해서 이 굉장히 김정은이 수세에 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사실 해외 돌파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파병에서 외화벌이를 한다 이런 측면보다도 예. 이런 쪽으로 보는 시각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푸틴 마찬가지로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네타냐후는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 전쟁을 그렇게 장기간 갔을까? 둘 다 푸틴이라든가 네타냐후도 지금 자국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특히 네타냐후 예, 그렇죠. 같은 게 입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이고요. 일본도 이시바 같은 경우로 보겠습니다. 권력력이 강합니다. 선거 참패했습니다. 과거에서 보면요. 일본의 총리들은 이렇게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해 드린 대로 추가 합종 연행을 통해서 결국 재집권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 본인은 집권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보면 일본의 정치계라든가 계파가 약하죠. 예.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대외적으로 보면 돌파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키나와 협정에서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수세적 입장만 군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군사를 갖고 있다 하는데 공세적으로 발휘하게 되는가. 예. 아시아권 나토 구상도 바로 밖으로 돌출하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이 세계 지정학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경제 패권 관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3차 대전 가능성, 미국과 러시아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미국과 중국 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침공 가능성이 높은 것, 그것이 경제라든가 군사적 측면에서 높은 것이 러시아보다는 중국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사실 그 핵무기라든가 에이테크스라든가 이런 3차 대전 운영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증시가 버텼을까 하는 측면은 미국을 침략해야 러시아가 미국을 침략해야 3차 대전인데 지금 트럼프와 푸틴 간에는 미국 관계니까 그거에 대한 안심 분제. 그다음에 트럼프가 방파제 역할, 펀더멘탈은 괜찮다 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물론 내일 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하겠습니다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 이런 것이 이제 버텨서 사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되면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동안 나스닥이 부진했던 게 뭡니까? 국채금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니까 나스닥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자 앞으로는 트럼프 때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가장 강하게 조일 거로 보이는 것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잠시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3차 대전 얘기 나왔고 키신저가 3차 대전 얘기 나왔던 게 미중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잠시 그것을 시간이 있으면 이걸 좀 잘 정리해 드릴 텐데요. 그냥 요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커플링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도강해야죠. 참고 기다린다. 우리가 힘을 키울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이게 이제 중국이 바짝 미국에 버금다니까 자 잠재적 패권 전체 위치니까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죠. 주동자기 이제는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해졌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트럼프 때는 뭐냐? 중국이 미국을 제친다. 1기 때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집권 2기 때 들어서는 어떠냐?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뭐냐? 경제는 안보와 분리할 수 없다. 경제 안보는 연계된다. 그래서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가 아니라 지오 이코노믹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와 경제는 서로 연관돼 있다. 그래서 제3차 대전 얘기가 해리 키신저라든가 폴 크루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중 간에서 발생할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정권 2기에 들어서는 사실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증폭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죠. 한 3개월 정도인가요?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미중 간의 3차 대전에 대한 우려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우려는 계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시간이 이렇게 좀 부족해서 미중 간의 문제, 트럼프 정권 2기의 문제를 오늘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자막에 넘어가야 되는데 자, 집권얘기는 중국의 존재를 부정한 로버트 라이하이저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렇죠. 집권얘기일 때는 나바로와 로버트 하이저 페리자가 사실 했습니다는 지금 단독으로 지금 로버트 라이하이저가 USTR에 임명되거든요. 상무장관 임명이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는 지금 안보 분야의 강요들이 다 임명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서는 가장 후선부세에 해당될 수도 있는 USTR이 가장 먼저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상무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장관은 원래 경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임명되는 것이 관행입니다는 지금 USTR 임명, 상무장관 임명, 그것도 상무장관에서 인수위원장의 가장 힘을 갖고 있는 로드킨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트럼프의 의도를 중계된 의도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1기 때 반성을 터뜨려서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국채 문제, 그 다음에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 벌써 선제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발빠르게. 어제 그 문제가 한국 입장에서는 빨리 대응해야지 그냥 상징적으로 골프 연습해서 골프를 치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 이윤 봐라. 이렇게 빨리 대응하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제 강요들이 어떤 쪽으로 선제적 대책이 나올까? 국민은 비춰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본인 자신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니까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그게 청와대 대변이라든가 정보의 국정 홍보처라든가 이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예. 깜깜이거든요. 깜깜이거든요. 자, 미국과 중국 간에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헨리 키시너라든가 크루먼이 사실 미중 간의 3차 대전 가능성은 집권 2기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다. 예. 특히 중국에 대한 무력 적자 문제가 사실 미국 입장에선 해결되지 않을 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에 일관한 게 아니고 왜냐? 의회도 정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로 모든 수단, 국제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런 만큼 이 문제를 더욱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한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또 윤석열이 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실 그래서 국민들이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좀 잘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10월 달에도 11월 달에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유언부에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에이큼스라는 저는 군사 문제 잘 못 찾습니다는 예. 굉장히 그 범위가 3,000평 이상 되는 이런 운동장에 몇 배가 지금 한꺼번에 개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서 군사기지라든가 뭔가 이렇게 폭파하면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푸틴이 권력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변 세력이다. 왜냐? 러시아, 미국이라든가 에이큼스 미국, 그 다음에 핵무기는 러시아죠. 다 이 한반도 남북한 문제를 갖고 사자 관계, 육자 관계의 핵심적인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안심해도 된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입니까? 1,500만이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주식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가 사람의 안보 문제와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자 10월 달에 한국 관련된 지정학적 위기는 트럼프는 자 기존의 축이라든가 동맹 관계 관계없이 이득 관계에서 푸틴과 미국 관계, 김정은 자랑하고 한국 무임승 차이해 가지고 안보위 분당하고 외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는 그 중간 점에서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지 뺐는데요. 예. 그게 지금의 한국의 갈라파고스 함정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도 국민이 이렇게 어려울 때 좀 체감적으로 느끼게끔 대책을 강구하면 그때마다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은 어렵게 되는데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에서는 당신분들에 의해서 프레임에 갖는 것보다도 지금은 국민들이 느끼게끔 해야 된다. 프레임 이펙트에 의한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경제지표가 좋더라도 미국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브 세션을 미국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면 경제지표가 좋더라도 대선에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표만 좋다 하더라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느끼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실 정책을 마련하면 예. 그때마다 홍보해서 국민들이 불안할 때 사실 그것을 체감시킬 수 있는 현 정부의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